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비 사업에 대한 소식들도 많이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도 여러 언론 활동들, 강연, 행사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 사업 시장은 진짜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건설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건설업 시장들이 다들 얼어붙고 있고 분양 시장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곳들은 좋은 데만 진행됩니다. 일단은 정비 사업이 좋아요 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지금은 일반 분양이 그래도 되는 곳, 즉 서울 수도권만 간간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정비 사업들은 그래도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워낙 넓다 보니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일반 분양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분양가다라고 말을 해도 완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높아지는 공사비를 전가가 가능한 곳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 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공사비에 대한 현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공사비 뭐 500, 600 이렇게들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900만 원 이하로는 신규 수주전 자체가 열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평당 공사비 600, 700 이렇게 설정하고 움직인 곳들이 공사를 올려달라,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완전히 시세대로 900으로 쫙 점프는 안 된다 하더라도 막고 하면서 뭐 7, 800선으로 방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합원들 분담금으로도 다 전가되고 있고요. 물론 일반 분양으로 최대한 높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분양가는 또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조합원들 분담 금액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비 비용이 뛴 만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액대가 한 3억에서 뭐 한 4억 정도 납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5억도 싸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1인당 분담금액 납부하는 금액대들이 지금 뭐 6, 7억은 거의 기본선으로 가는 것 같고요. 많이 내는 곳들은 지금 10억도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 이미 진행한 지 10년이 넘어갔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곳들은 사업성이 나오지 못하는 곳들은 그냥 분담금액 최소 10억부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건데, 분담금만 10억이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럼 이 분담을 납부하고서도 괜찮다 라고 조합이 판단을 해야지만 진행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현재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 자체가 워낙 많이 높아지면서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 50억 선으로 가고 있고, 지금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이런 데들도 신축 대장들은 뭐 30억도 지금 육박하고 있고, 일명 한강벨트라고 말하는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이제 20억 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 10억이 물론 지금 다 10억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7억, 8억 선으로 많이들 높아진 상태인데, 그래도 이 돈 납부하고서라도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곳들은 진행되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곳들은 지금 서울 외곽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고요. 경기권역 같은 경우도 뭐 분당, 과천 이런 식으로 워낙 집값 높은 데들은 잘 가지만 그 외 수도권들도 많이 힘들고, 같은 의미입니다. 지방은 진짜 초토화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 부산에서도 핵심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운대 권역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있는, 즉 일반 분양을 했었을 때도 좀 괜찮고 조합원들도 분담 금액, 물론 이 높은 금액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없는 것보다는 진행하자라고 하는 곳들만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투자는 이제 조합원들 혹은 투자에 관심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되는 곳들만 되다 보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는 곳만 가고 비싼 곳이 더 비싸지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어떻게 따지면 정답인데, 지금 현재 정비사업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 재건축 할 겁니다, 안전진단 통과 이게 아니라
그냥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해보겠습니다. 우리 추진준비위원회 발족 이런 플랜카드만 붙어도 가격대들이 뭐 5천만 원에서 1억씩 막 뛰어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워낙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언론을 통해서도 분담 금액이 높아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좀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재개발 재건축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여기 사업성이 있어 없어, 즉 우리가 보통 사업성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일반 분양 세대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다가 아, 여긴 좀 쉽지 않겠는데, 혹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다 하더라도 위치가 좀 떨어져. 그러니까 똑같이 일반 분양이 500세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강남에서 500세대랑 강북에서 500세대, 그리고 경기도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당에서 500세대 일반 분양이랑 일산에서 500세대 분양하는 게 분양 총수입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집값도 다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분당은 엄청나게 뜨겁지만, 근데 사실 그나마 평촌까지는 조금 반응은 해도 그 외의 신도시들은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직도 21년도 정고점 가격을 회복도 못하는 지역들이 태반이고, 지금도 뭐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은 없고는 상태다 보니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이슈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아, 여기는 될 것 같고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싸고 좋은 것을 찾아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싼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 변화가 되게 되었고, 우리가 보통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여기는 고평가 아닐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가 아니라 아, 오히려 비싸지만 비싼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쏠림 현상이 더 많이 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집값이죠. 가장 핵심은 집값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성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집값이 비싼 곳들, 예를 들어 강남권역 재건축들을 살펴보게 되면 강남이라고 해서 사업성이 다 높지 않습니다. 대지지분 보면 정말 낮은 단지들 있거든요. 하지만 해당 지역들이 속도를 또 빨리들 내는 거는 일단 신축 아파트 자체가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설령 분담 금액 10억을 낸다 하더라도 야, 인근 저 단지를 보니까 50억이야 60억이야, 야, 우리 그래도 분담을 10억 내더라도 잘 짓고 고품격으로 해서 좋은 단지를 만들자라는 열망들이 조합원들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조합별로 분쟁들도 많긴 합니다. 뭐 상가와 싸우는 곳들도 있고, 동별에 따라서 뭐 독립재산제를 하자, 아니면 혹은 뭐 우리 위치를 좀 지켜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단지들도 있고, 혹은 인허가청이랑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뭐 공공보행로 뚫기 싫다, 임대주택 기부 취납비율이 너무 높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한다 라는 인식들은 깔려 있는데, 근데 이제 강북만 하더라도 이게 진행 진짜 되는 곳들 절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들 절반, 이런 식으로 갔다가 사실상 인근 신축 아파트 집값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온도차도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내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 그렇게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올라간 공사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가는 거고 없는 곳은 그냥 재개발을 멈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강남권역은 지금 벌써 공사비 1200만 원도 등장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평당 1000만 원 공사비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진짜 적은 곳이라든가 초고층으로 간다던가 뭐 이런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곳들만 이제 공사비가 지금 1000만 원을 돌파한 현장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900만 원대가 제일 많고, 하지만 지금도 시공사 수주할 때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공사 수주도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조합설리 인가만 나도 할 수 있죠. 사업 시행 인가까지도 2-3년 걸리고, 관리처분까지도 2-3년 걸리고, 2주 철거할 때 2년 걸리고, 삽들 때 물가가 또 달라지겠죠. 이제는 현실이 저는 평당 1000만 원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평당 1000만 원을 일단 인지하고서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작에 착공 들어가고 공사비 협상이 끝난 곳들은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착공까지 시간이 있는 곳들은 결국은 공사비가 거의 이제 1,000만 원 전후로 이제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야지 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공사하는 거랑 지방에서 공사하는 거랑 공사비가 다를까요? 서울에서 공사하는 지방에서 공사하는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방 현장이 더 힘들대요. 지역에 대한 입김이 너무 센 곳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래 막 사건 사고 터졌었던 현장들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콘크리트 적합도 안 된 곳들, 그 불량 콘크리트를 납품받아서 공사한 거, 이거 시공사가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건설 현장에서 우리 거 써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더 비싼 돈에 부적합한 건자재를 이제 납품 받아서 해야 되는 현장들, 그러다가 이제 사건 사고 터졌다던가. 그리고 지방 현장으로는 사실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 지방도 지방 나름이겠지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사비라는 거는 사실 다 똑같죠. 들어가는 물량들도 똑같고 인건비도 똑같고, 지방에서 공사할 때는 사람 안 내려가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리직들은 다 똑같이 필요하고 이제 물량들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공사비를 정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인 거죠.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무조건 폐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전까지는 현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 자체가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을 했었을 때도 이거는 재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률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이중과세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등등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과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정말 아주 간악한 법률인 게 조합원들한테 부과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조합한테 부과를 시켜버립니다. 조합한테 일단 부과를 시켜버리고 조합이 알아서 조합원들한테 나누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한번 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좀 더 뭐 개정해서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하다못해 뭐 고령자들은 납부에 대해서 뭐 조금 지연시켜 준다던가 아니면 장기 보유자들은 감면시켜 주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별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조합원들 당 얼마 이게 나와야 되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총액 가지고서 조합한테 그냥 때려버립니다. 조합에서 이거를 산출 비율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언제 취득했고 이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조합원들마다 반발들도 있을 거고, 그걸 장기 보유했다 아니면 또 나는 일단 돈 없어 배째,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죠? 조합에 일단 선 납부하고서 강제로 민사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일단은 이거를, 이 부담금을 왜 내야 되는지도 말도 안 되지만, 설령 부담금을 부과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전혀 정리된 게 없어서 실제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시키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청구서가 날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마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분명 누군가는 김주영 소장 너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재건축 옹호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금만 법을 파보면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애초에 재건축 하지 말라고 만든 법률인 걸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앞으로 발표하는 모든 대책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이슈가 되게 되면 다 지연될 거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뭐 공공기여를 좀 덜 하도록 하겠다, 용적률 높여주겠다, 아무리 발표를 하면 뭐하나요?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사업성이 개선이 됐네 하고 진행했더니 사업성이 개선된 만큼 야 너 이득 많잖아, 초과이익 환수금 내야지 라고 하게 되면 또 사업성이 박살나는, 이런 약간 메비우스의 띠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전 무조건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결국은 도심 공급을 할 수 있는 축이 재개발, 재건축 두 가지인데 한쪽 바퀴 떼놓고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고, 얘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 정부는 뭐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체감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체감은 하나도 없고요, 부정적인 체감만 많습니다. 이게 현 정부가 저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있어요. 뭐 정부가 전혀 노력을 안 한다라고 폄하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 이것저것 내용들은 있지만 근데 그거와 너무 상반되는 정책들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은 체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좀 빨라졌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늦어질 만한 사항들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선 첫 번째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었죠.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대출 규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뭐 투기 수요가 많아가지고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거를 막겠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주비 대출은 중도금 대출 규제는 하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보면 지금 많은 현장들이 이주비랑 중도금 때문에 말들이 많거든요. 6.27 대책 이후로 새롭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곳들은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막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주비랑 중도금이 안 나오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그럼 어떻게 융통을 해야 되느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갔다가 은행에서는 안 나오니까 조합 자체가 PF로 갔다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사업비를 대여하는 식으로 갖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된 거냐? 아니죠. 땜빵일 뿐일 수밖에 없는 게 사업비 대출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조합 현장마다 조금씩 얘기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조합들 보다 보면 6에서 8%의 고금리로 갖다가 조합원들을 빌려줍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은행권의 대출을 받았었다라고 하면 뭐 4%대 이자를 받았을 거를 거의 2배의 높은 고리를 받아야 되는 현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따지면 이제 분담금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금융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주 철거 기간 그리고 공사 기간 생각해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5년 정도를 빌려야 되는데 이자 부분에 대한 총합만 하더라도 그냥 몇 천만 원씩 증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분담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하는 와중에 금융비용만 더 키워버리니까 사실 사업부전 똑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아닌 말로 농담 반 진담 반을 업계에서 얘기 나오는 게 금융 카르텔 아니냐. 어쨌든 조합한테 빌려주는 거는 똑같은데 조합원이 개인의 담보로 빌려줄 때는 담보대출 성격으로 가게 되니까 금리가 낮은데 조합한테 빌려줄 때는 신용대출, 사업비 대출로 가게 되니까 고금리야. 그러면 은행들은 예대 마진만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뭐 하자라는 것인지,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의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주비 대출이랑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97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예고가 이미 실제로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사항이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현실이 됐었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우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투기거래지구랑도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투기거래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재당첨 금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조합 설립 인가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까지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서울 전역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또 묶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게 되면 실거주자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건축 지역들 보다 보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오래된 주택에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해당 지역에 뭐 당장 뭐 실거주를 해야지만 실수요자가 아니거든요. 그 조합원들이 당장 실거주 안 했다 해서 다 실수요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다? 그걸 실거주자한테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거래를 위축시키는 거를 떠나서도 내가 일단 팔려고 해요. 팔려고 했었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팔죠. 그러니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해줘. 새 만기까지 살겠다라고 해요. 그럼 만기가 되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더니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또 전매가 안 되죠.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압구정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목동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한 채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제일 많겠지만 생각보다 두세 채씩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다물권자로 묶입니다. 예를 들어 목동 4단지에 내가
두 채, 세 채 들고 있다.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목동을 한 채 빼고서는 나머지 다 팔아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협상이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목동 4단지 있는데 2단지도 있어, 5단지도 있어. 일단 적어도 구역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또 발생되는 문제가 5년 재당첨 금지가 또 문제가 됩니다. 5년 재당첨 금지라는 거는 이제 투기걸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2개 이상 가지고 있지 말아라가 주요 골자고, 정확하게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5년 내에 분양 신청하지 말라라는 법률인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특히 목동이나 여의도나 강남권역 등은 보통 속도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는 5년 안에 분양 신청하게 될 것 같아. 그럼 현금 청산이죠. 그럼 현금 청산을 당하기 싫게 되면 팔아야 되는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때문에 못 팔아.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전에라도 팔려 했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세입자 동의합 받지 않으면 못 팔아. 그래서 실제로 저 이제 아는 상담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목동에서 실제로 세입자한테 6천만 원까지 이주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사실상 조합 설립 인가까지 들고 가는 쪽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퇴로를 막아버리면 다 극단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호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마다 언론에서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발목 잡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합을 상대로 소송 거는 게 빈번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당장 기자님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시세가 40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5년 재당첨 문제에 걸려서 강제로 현금 청산 당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평가 금액을 바꿔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게 뭐 강북이냐 강남이냐 뭐 어느 단지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막 10억 가까운 금액이 날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순순히 그래, 우리 이재명 정부에 내가 큰 뜻을 내가 못 알아보고 투기를 했다가 내가 천벌을 받았구나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간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까요?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 했을 때 5년 재당첨 금지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네요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담하다 보니까 5년 재당첨 금지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 좀 소개시켜 주세요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냐? 아닐 거예요. 소수일 건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업들이 보다 보면 조합원들이 적어도 몇백 명에서 많으면 1,000~2,000명씩도 되거든요. 근데 그 몇백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는 조합원이 없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이거를 분명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5년 재당첨 금지를 없애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없애든, 아니면 하다못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인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거든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 기간에 맞춰가지고 관리처분부터 안 된다라고 해버린다던가, 그러면 최소한 분양 신청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5년 재당첨 문제가 되면 그 전에 팔면 되잖아요. 팔 수 있게, 즉 퇴로를 만들어주는데, 다 막아버리고서 재개발 재건축 해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어느 사업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말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도심 공급 활성화라고 말하지만 그냥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게 진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6.27 대책에서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거래 지구를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5년 재당첨 금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에 대한 사항들 이제 해결을 하던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이제 키워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우선 첫 번째, 양극화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하면서 다들 최대한 좋은 쪽 주택으로 가는 게 일단은 현재 트렌드고요. 근데 이 양극화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시장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딱 들으면 어떤가요? 맨 처음에도 제가 진흙 속의 진주를 찾아야 된다
라고 했을 정도로 되는 곳들만 되고 안 되는 곳들은 지금 거의 다 엎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공급이 더더욱 없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대들이 계속적으로 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있겠지만 지방에서도 신축 아파트 지금의 미분양 있는 지역들이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 신축만 어떻게든 살아남지 구축 아파트들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제는 주택만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했었지만 그러니까 주택은 필수제예요. 의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주택이라고 했었을 때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세대, 다가구, 단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은 있지만 또 주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곳도 되게 많겠죠. 빌라도 초토화된 데 엄청 많고 오피스텔 시장도 힘들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아파트 시장만 어떻게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지역에 따라서 구축 아파트도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구축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가서 문제지만 그건 약간 두 번째 얼죽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아파트는 되게 좋지만 비아파트들 오피스텔 빌라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서울의 빌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택이 아닌 유형들 상가,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애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공매를 본다 하더라도 해당 비아파트들 비주택 시장들이 엄청나게 처참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상가나 꼬마 빌딩들도 많이 어려운 게 뭐 상가의 확장판이죠. 그러니까 그 꼬마 빌딩 내에서 이제 임차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1, 2층은 보통 막 상가들 채워놓는데 상가들 다 힘들고 그리고 오피스를 채워놓자니 지금 중소업체들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뭔가 이면에 있는 곳들 그래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도 진짜 테헤란로나 여의도나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빌딩들은 공실률도 신축 빌딩들은 공실률도 낮고 임대 수익률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잘 가지만 우량 임차인이 아닌 곳들이 들어가는 그냥 상가나 꼬마 빌딩 등등은 지금 진짜 힘듭니다. 서울이라 하더라도 뭐 강남 같은 경우에 꼬마 빌딩은 좀 버틴다 뭐다 라고 하지만 강북은 가격대를 많이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현재만 그래서 나중에 회복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아파트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앞으로의 부동산 트렌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